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서부터는 요양보호 강론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그런 거에 대한 문제풀이인데요.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풀이가 가장 많죠? 그러면 신체활동 지원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섭취 요양보호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식사 습관이나 소화 능력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거고요.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경제적인 상황 고려해서 음식을 선택해야겠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에게 맞는 식사 방법, 속도 등을 배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사례나 구토나 청색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즉시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할 수 있는 대상자의 실사를 최대한 돕는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가지고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다음 중 영양 결핍의 지금 위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인지장애가 있으면 기억력의 저하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먹을 거를 갖다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먹은 거를 갖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계속 먹는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인지장애로 인해 가지고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인지장애 위험 요인 맞고요. 다음에 만성질환에 있으면 이 질환으로 인해서 약물 복용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리고 통증이나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식욕이 감퇴하고 그래서 영양 결핍의 위험 요인 있을 거예요. 다음에 삼키지 못하는 게 연하곤란이잖아요. 삼키지 못하면 잘 먹지 못할 때고 먹는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영양 결핍 나타날 테고요. 다음에 식욕 부진이 있으면 먹는 양이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양 결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영양 결핍의 위험 요인에 속하는데요. 체중 감소는 영양 결핍으로 인한 결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결과.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난 거냐면 체중 감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결핍의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이면서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대상자가 지금 체중 감소가 나타났으면 대상자가 지금 영양 결핍 상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갖다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 영양결핍의 아까는 위험 요인이었잖아요. 이건 영양결핍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지금 결과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 떨어지겠죠. 그죠? 다음에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배변 양상의 변화도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변비가 나타난다거나 뭐 이런 거 나타날 거예요. 다음에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식이 같은 것도 나타날 거고요. 부적절한 식이로 인해서 영양결핍 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상처 회복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영양결핍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처 회복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사회적인 고립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영양결핍은 이건 신체적인 거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고립은 정서적인 거랑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영양결핍의 주요 지표는 사회적인 고립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대상자가 연하 능력이 없대요. 지금 삼킬 수 없어요. 다음에 의식장애가 있대요. 그러면 지금 연하 능력이 없고 지금 의식장애가 있으면 이렇게 입으로 경구로 주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질식의 우려가 있잖아요. 질식의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경구로 주면 안 되고 삼키지 못하고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주게 되면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콧줄을 끼워가지고 우리 경관 영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경관 유동식.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으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콧줄을 끼운 이렇게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경관 유동식을 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5번. 다음 중 요양보호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가슴 높이가 아니라 어디에 오는 게 좋죠, 여러분? 배꼽 높이에 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배꼽 높이.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여기 정도에 오는 게 좋죠. 이렇게 식탁의 높이가 이렇게 오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높이냐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틀렸냐면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만 안전할 거예요. 그죠? 다음에 의자 안쪽에 깊숙이 앉아야 되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도 이것도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가 될 테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약간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먹어야지 우리 잘 이게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죠? 사례 같은 거를 갖다가 예방할 수 있는 자세고요. 다음에 마비된 쪽을 지지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의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의 마비된 쪽,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는 거 맞죠? 배견 쿠션으로.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식사 자세에 대한 설명 중 여기서는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의자에 앉을 때까지 깊숙이 앉지 않는다가 아니라 깊숙이 앉아야겠죠, 여러분.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갖다가 여기에 엉덩이가 여기에 오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깊숙이 앉아야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휠체어에 앉은 경우에는 식탁 가까이 휠체어를 붙여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거죠. 식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음에 침대에 걸쳐 앉을 경우에는 발이 발바닥에 닿아야지만 이렇게 닿아야지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요. 다음에 침대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를 10에서 20도 정도 높이면 별로 높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도 정도 높여야 되는 거냐면 30에서 한 60도 정도는 이렇게 높여가지고 식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앉은 자세로 식사하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잖아요. 그런데 앉을 수 없는 경우에 침대 상부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은 자세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상부를 높여가지고 한 이 정도로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 거라서 30도에서 한 60도 정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도에서 20도라고 하는 건 대상자가 이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높여준 거냐면 이 정도 살짝 높여준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앉아 있는 자세랑 비슷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0에서 60도 높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는 당연히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쪽이 안전하게 밑을 지지해주고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어야 되냐면 건강한 쪽이 이렇게 와야지 밑에를 안전하게 지지해 줄 수, 마비된 쪽을, 위에 있는 마비된 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게 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다음 중 식사 경구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경구 영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입으로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편안히 식사하도록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6가지 군의 그 음식물을 골고루 먹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해서 식사를 준비해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저장 능력, 씹기에 그 장애가 있다면 좀 음식을 잘게 썰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삼키는 능력에 이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음식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5번.
음식을 먹기 전에 국이나 물을 먼저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먼저 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죠, 여러분? 대상자는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구강 건조증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은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구강 건조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강에 지금 침이 건조증이 있어서 침이 잘 분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이 마른 상황이라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세요. 삼키지 못하니까 우리 살에나 이런 게 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으로 이렇게 입이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국이나 물을 먼저 줘서 입안을 이렇게 적셔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물을 주면 연화하기에 좀 더 쉬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먼저 주어야만 하는 거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다음 중 식사, 경구 영양 돕기의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식사 전에 대상자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는지 살펴야겠죠. 그죠? 다음에 식사 전에 밖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 이게 바로 식욕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면 식욕이 이렇게 상승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그런 푸드를 갖다가 제공하는 게 좋은 거죠. 다음에 재가 요양보호 대상자는 음식 준비 과정을 돕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만약에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그럼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당에서 조리된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맞춰서 제공돼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음식의 섭취를 도와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재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재가라고 하는 건 자기 집이잖아요. 그죠? 자기 지금 집에서, 어르신의 집에서 지금 요양보호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방문 요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방문 요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방문 요양에서 지금 음식 섭취를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지원에서 뭐까지 해주죠, 여러분? 우리 치사, 밥하기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준비서부터 섭취까지 다 도와드려야 되는 게 재가 요양보호 대상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음식의 준비 과정은 돕지 않는다는 이거는 시설 요양보호 대상자인 거고요. 재가 요양보호 대상자는 준비서부터 섭취까지 다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식사 도중 사례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사 도중에 사례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사 도중에 이렇게 질문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고개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를 하고서 식사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구강이 이렇게 건조한 상태라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국이나 물을 먼저 줘가지고 입안을 적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여기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9번. 다음 중 식사, 경구 영양 돕기의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배설 여부 확인하고요. 그죠? 다음에 시력저하 대상자에게는 음식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두고 난 다음에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12시 방향에 어떤 반찬이 있고 9시 방향에 무슨 반찬이 있고 3시 방향에 무슨 반찬이 있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두는 거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게 해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식사를 도와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식사 후에는 우리 소화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동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사 후에 30분 정도는 앉아 있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10번 편마비 대상자의 지금 한쪽이 마비가 된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그죠? 건강한 쪽에서. 왜냐하면 건강한 쪽이 이렇게 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삼킬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음식물을 넣어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음식물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음식물을 줘야겠죠. 입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주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마비된 쪽은 지금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잘 삼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가에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또 입가에 음식물도 입 안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닦아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안면마비 대상자는 식사 후에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어도 이를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지금 마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본인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에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의 뺨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쉽다가 아니라 여기 지금 안면마비 대상자가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걸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비된 쪽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남아있어도 본인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건강한 쪽이 아니라 마비된 쪽을 알지 못하고 음식물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마비된 쪽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여기서 몇 번이냐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는 거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잘못 삼켜서 그런데 여기서 조이고 있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답이고요.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대상자에게 지금 질문하지 않는 거, 질문하면 안 되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흡기계가 열려요. 그러면 이 음식이 호흡기계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례가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수분이 적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 예방에 좋다.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수분이 적으면 삼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가 잘 걸리고요. 다음에 신맛이 이렇게 강한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당한 양의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이 굉장히 이렇게 폭발하게 되거든요.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분비가 돼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례를 걸리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적당하게 적셔주는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비위간, 지금 콧줄을 하는 거죠. 비위간이죠. 그래서 이거 뭐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위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코 속에다가 줄을 껴가지고 지금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경관 영양식, 경관 유동식이죠. 이 유동식을 갖다 줘가지고 콧줄을 통해서 이렇게 위까지 공급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경관 영양이라고 하는 거죠. 관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비위관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돕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입으로 지금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콧줄을 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삼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콧줄을 껴가지고 영양 공급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얼굴과 목, 머리 부분에 지금 부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부분에 지금 부상이 있으면 이렇게 연화 능력도 없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콧줄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수술을 했구나 얼굴 전체에 마비가
있으면 삼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너무 삼키기 힘들면 지금 연화곤란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키지 못하는데 당연히 콧줄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임플란트 시술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콧줄을 껴가지고 넣어주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받은 모든 어르신들은 콧줄 끼우고 이렇게 밥 먹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이렇게 저작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유동식을 공급해 준다던가 유동식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콧줄을 끼워가지고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경관이죠. 역시 얘 뭐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냐면 비위관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이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경관 유동식은 우리 시판대는 이렇게 경관 그 영양식으로 하는 캔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시판대는 이 영양액은 당연히 유효기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요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영양주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영양주머니라고 하고 여기에 경관 유동식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영양주머니는 우리 그 정상적인 그런 경구 영양을 하는 그런 어르신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밥그릇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을 담는 그릇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액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럼 우리 밥그릇을 갖다가 하루에 한 번만 닦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게 아니라 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닦고 매 식사하고 난 다음에 닦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주머니도 이 밥을 담는 그릇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매회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1회 소독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매회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죠. 밥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위관이 이렇게 잘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창고 등을 이렇게 고정해주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코에다가 지금 줄을 삽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구강호흡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비위관을 꽂고 있는 경우에. 그럼 구강호흡을 하기 때문에 입술이 건조해지거든요. 입안이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입술 보호제 같은 거 발라주면 좋을 테고요. 다음에 코 속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삽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자극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위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자극되지 않게 이렇게 윤활제 발라주는 거 좋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관이죠 여러분. 관이니까 얘 지금 콧줄을 끼우는 지금 비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차갑게 줘서도 안 되고요. 너무 뜨겁게 줘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를 앉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고요. 대상자가 앉을 수 없는 상태라면 침상 머리를 30에서 한 60도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영양 주머니는 위장과 동일한 위치에 놔두면 안 되죠. 여러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약간 여기를 갖다가 30에서 한 60도 정도로 이렇게 올려준 자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콧줄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주머니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에 의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냐면 중력에 의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주머니는 위장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당연히 관찰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30분 정도 앉아서 소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반자의 상태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보조해 주는 거 좋을 거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15번, 여기도 역시 경관 영양이에요. 지금 비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경관 영양 돕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요양보호 행위를 갖다가 하기 전에는 대상자에게 미리 인사하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끝났을 때도 대상자에게 끝났다는 거를 갖다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설명해 주는 거니까 1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비관이 새거나 역류되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우리 실온 정도 이렇게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가지고 주는 게 좋은데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너무 진한 농도의 이런 영양액을 주입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설사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계속 공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 잠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 이번에는 투약독기네요, 여러분. 투약독기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투약은 이거는 하나의 의료행위잖아요. 그죠? 하나의 의료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에 따라 해야 되는 거고 대상자가 약을 삼키지 못할 경우에 갈아서 투약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약을 갈아서 먹여라, 뭐 아니면 반으로 쪼개서 먹여라, 어떻게 먹여라, 이런 거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아서 투약을 돕는 게 아니라 의사의 지시대로, 그 처방 그대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틀렸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 당연히 절대 사용하면 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어르신이 지금 머리가 막 아프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점심약을 드시는데 거기에다가 두통약을 갖다가 첨가해서 같이 드릴게요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된 이외의 약을 내 맘대로 섞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양보호사가 맘대로 섞어주면 안 되고 반드시 처방된 약만 이렇게 투약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투약의 그 치료 작용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부작용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1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약이에요, 여러분. 알약 복용 시 주의점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알약을 따를 때 병에서 이렇게 따를 때 이 약을 갖다가 내 손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 뚜껑, 이 약병에서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냐면 약 뚜껑으로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약을 뚜껑에 있는 거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약을 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남은 알약은 다시 손으로 집어 약병에 넣어서 보관한다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집은 약은 다시 약병에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고요. 알약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막 10개 정도 돼요. 그럼 대상자가 이렇게 삼키기 힘들잖아요. 어르신께서. 그러면 그때는 2, 3회 정도 나눠서 이렇게 두세 알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복용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손을 막 지나치게 떨어요. 그러면 떨으면 이걸 갖다가 본인이 이렇게 투약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손으로 입에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입안에 넣어주는 게 좋을 거고요. 다음에 충분히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물을 충분히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18번. 다음 중 물약입니다, 여러분. 물약 복용 시 주의점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약뚜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뚜껑이 있어요. 그럼 이런 약뚜껑이 있을 때 약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면이 아래를 향하도록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약뚜껑
뚜껑을 바닥에 놓는다 하면 이렇게 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뚜껑이 지금 윗면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 거고요. 뚜껑의 안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들고 있을 때는 이런 상태로 들고 있는 거고요. 바닥에 놓을 때는 이 상태로 이렇게 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위죠. 뚜껑의 위. 그러면 뚜껑의 위가 바닥을 가도록 이렇게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뚜껑의 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뚜껑의 위가 바닥을 향하도록 하는 거고 뚜껑의 이 안이 위를 향하도록 하는 거니까 맞죠? 다음에 계량컵이에요, 여러분.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고 약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너무 높게 들거나 너무 낮게 드는 게 아니라 내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계량컵을 들고 약을 따르는 투약하는 거고요. 다음에 라벨이 붙은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약병이 있으면 이렇게 약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약병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약병이 있을 때 이렇게 라벨이 있겠죠. 라벨이 이렇게 무슨 약 해가지고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따르게 되면 이 라벨지에 이렇게 물약이 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손으로 라벨이 있는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라벨이 없는 쪽으로 물약을 따라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벨이 붙은 방향은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따를 때는 라벨이 없는 쪽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라벨이 그 라벨지에 이 물약이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고. 다음에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물약을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입구를 닦고 그 다음에 병뚜껑 씌우는 거고요. 다음에 약이 너무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안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9번 안약이에요, 여러분. 안약 투여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약 투여 방법에 지금 옳지 못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 우리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나 이렇게 멸균솜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안에서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고요. 다음에 눈 상부의 결막낭이 아니라 눈 하부의 결막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눈 하부, 이쪽에 있는 요 하부에, 눈의 하부에 결막낭을 노출시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중앙이나 여기 외측, 여기 중앙이나 여기 외측.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하부 결막낭의 중앙이나 이 외측에 지금 약을 투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부가 아니라 하부 결막낭이고요. 안쪽에 안을 투약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과 외측에 이렇게 투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안연고예요, 여러분. 안연고는 이 튜브 끝에 이렇게 안연고가 살짝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건 오염되거나 이렇게 오염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닦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비루관을 눌러서 안약이 코 안으로 흐르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으면,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비루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눈하고 코랑 이렇게 연결된 건 비루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많이 울고 막 이러면 코에서 콧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이유가 비루관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안약을 투여하면 이 안약이 지금 코 속으로 비루관을 통해서 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 투여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비루관으로 지금 약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루관을 눌러가지고 안약이 코 안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거 맞고요. 그죠? 다음에 튜브를 멸균솜으로 닦고 뚜껑을 닦는다. 맞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물약도 입구를 닦고 뚜껑 닫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튜브 끝을 닦고 멸균솜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뚜껑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귀약이네요, 여러분. 귀약 투여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치료할 귀를 당연히 위쪽으로 둬야지만 약물 투여가 가능하겠죠. 치료할 투여가 위쪽에 있으면 그걸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치료할 치아를 위쪽으로 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면봉으로 대상자의 귀바퀴랑 웨이도를 닦아주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요, 여러분. 귀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밖에서 보이는 여기 있는 귀바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귀바퀴를 닦아주거나 여기 눈에 보이는 이쪽은 닦아주는 건 괜찮은데 이 귀의 안쪽은 닦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바퀴랑 웨이도를 닦는 건 괜찮아요. 다음에 대상자의 후하방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대상자는 귀가 어르신 같은 경우 귀가 이렇게 칙 늘어져 있거든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칙 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귀를 이렇게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하방이 아니라 이렇게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귀 윗구를 부드럽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분간 그대로 누워 있어서 약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작은 솜을 한 15 내지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5분 동안 누워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렇게 솜을 느슨하게 이렇게 막아놓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주사네요, 여러분. 주사 주입 돕기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수액병 당연히 우리 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면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면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사 바늘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이렇게 수액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약물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액병은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정맥 주입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드롭스 이렇게 돌려가면서 맞춰놓잖아요. 다음에 주사 부위의 발적이나 부종 시 조절기 잠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비위관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대상자극은 사례가 있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 비위관 잠그고 그 다음에 간호사한테 보고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정맥 주입하고 있는데 대상자한테 지금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잠그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바늘 제거한 후 알코올솜으로 비벼주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보도록 할게요. 약물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나 외환동물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겠죠. 왜냐하면 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무슨 간식이나 이렇게 사탕이나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복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는 거고요. 당연히 유효 기간이 지난 약물은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알약은 습기를 피해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알약은 습기가 있으면 그 습기를 이렇게 머금게 돼서 알약이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를 피해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시럽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계량컵이나 스푼에 덜어서 먹는 거 맞죠? 다음에 치매 대상자의 약생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되죠, 여러분. 치매 대상자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막 아무거나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잠금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겠죠.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배설도끼네요. 이번에는 여러분 투약도끼 끝났고요. 이제 배설도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배설도끼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가 편안하게 배설하도록 배려해야 되고요.
배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프라이버시 배려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대상자에게 호출기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디 가버리면 안 되고 중간중간 이렇게 말을 시켜서 지금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다음에 배설물은 오래 두지 않고 바로 치워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때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도우면 안 되죠, 여러분.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해가지고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항문은 당연히 앞에서 뒤로 닦아가지고 감염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신체 활동 지원 파트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